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현과 현실의 아프리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사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가보지는 못한 나라이긴 하지만 되게 친숙하게도 다가와 있죠. 근데 그 친숙한 이미지가 사실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바르게 다른 해외 지역을 이해하기, 이렇게 이제 우리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또 우리 대안적 접근, 대안적 안목, 우리 안목을 기르는 그런 사례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략히 목차를 보면 우리 재현과 현실이라는 개념을 간략히 좀 소개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로 아프리카의 경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 시간도 되면서 더불어서 바로 바람직한 안목으로 해외 지역을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안목,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대안적, 비판적 접근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좀 길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프리카의 재현과 현실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마지막에는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관련된 좋은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저자의 그 영상 강연 내용이 짤막하게 있어서요. 그걸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재현과 현실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재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그걸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예를 들면 어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어떻더라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 재현하는 건데, 그걸 재현이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바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필터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본 사람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이미 필터링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고요. 우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글로벌 다문화 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재현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사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 지도는 여러분들 이래저래 자주 접하게 될 건데, 요 지도에 나타난 선을 우리 브란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브란트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우리 지구상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60년대까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식민 상태에서 이제 독립국가로 되죠. 그래서 일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된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일부 식민 국가들의 경우에는 식민지를 독립시켜주는 것에 좀 뭘 거부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이제 한 60년대까지 걸쳐서 단기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독립된 국가들이 경제 성장,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일부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발돋움을 한 반면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은 사실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겪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일부 식민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이제 또 그런 경제 성장을 하려는 나라들의 원조도 해주고 또 도움도 주곤 했는데,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더라라고 좀 뭔가 고착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자고 UN 차원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일부 이제 UN의 영향력이 작동할까 독립된 그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했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인류의 공전, 공영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연구 책임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그 당시 독일에서 수상을 역임했던 브란트라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서 이제 브란트 보고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브란트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잘 사는 북부 선진국과 못 사는 개발도상국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고착화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가 의도한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은 보면 유럽과 미국 선진국 일부 국가들의 발전된 국가와 다수의 그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로 이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그 빈부격차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지금의 현재 개발도상 국가들은 다수의 국가들이 식민화를 경험했던 국가들이고 식민화 이후 독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경제적 성장을 못한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유럽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우리 오리엔탈리즘으로 언급되는 그 오리엔탈리즘이 그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는 다른 모든 면에서 낙후됐고 열악하고 뭐 미개하고 등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이제 고착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아프리카가 바로 그런 이미지로 뒤덮여 있어서 더더욱이나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제약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엔탈리즘은 유럽 문화에서 나타났던 동방의 취미를 뜻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인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아니면 서양이 동양과의 차이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양인들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의식을 이제 정리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것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고 그 책 제목이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은 말 그대로가 아니라 담고 있는 의미는 서양인들이 동양을 선입견을 가지고 열악하다고 열등한 동양이라고 만들어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한 서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동양인들은 열등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서양의 사고방식이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래서 세계를 두 영역으로 분리하고 유럽을 위해서, 유럽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럽이 아닌 나머지 지역들, 뭐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이르는 지역들의 모든 문화들이 전부 동양이다, 열악한 동양이다라고 하는 상상의 지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왜곡된 상상의 지리가 실제인 양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죠. 사실은 그것도 문제인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개발도상 국가의 사람들 스스로도 그런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스스로 우리는 서양에 비해서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그 논의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래저래 들어볼 텐데 후코가 다시 또 발전을 시켜서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예시를 제시하면서 자율 규제의 그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파놉티콘의 권력 이론이라고 언급되는 그 주장은 뭐냐 하면 서양인들이 열등한 동양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동양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서구보다 열등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건데요. 그 비유를 우리 후코의 파놉티콘에 비춰서 한번 본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원래 그 파놉티콘은 뭐 벤덤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감옥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특히나 이제 건물이야 뭐 층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감시탑을 만들고 가운데 여기에 감방들을 배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입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감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이 가운데 감시탑을 하나를 만들면 적은 숫자로 그 감옥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설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코가 이 벤덤의 파놉티콘 건축 디자인을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실제 여기 있는 간수는 360도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은 뭐 최대 100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각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한 160도쯤 될까요? 그럼 그 간수가 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은 한 3분의 1 뭐 정도밖에 안 된다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이 간수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감시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규제를 한다는 거죠. 자기 행동을 규제하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갇힌 자가 감시자의 존재와 상관없이 스스로 행동을 일정하게 규제하는데 바로 이런 식의 규제가 지금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는 뭐 서구보다 못하다, 선진국보다 못하다 뭐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죠? 자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물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떠냐는 거는 차치하고 그런 그 자율 규제의 틀을 한번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죠. 사실 또 어찌 보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전개해 보는 게 이번 시간에 어찌 보면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은 있죠. 뭐 여행기, 교과서, 영화, 뭐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놀랍게도 뭐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이런 기록들은 선진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뭐 예전부터 식민기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재 기술적으로도 뭐 우리 뭐 영화나 뭐 디지털 미디어를 만드는 능력도 아무래도 선진국이 자본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나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자료를 많이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뭐 세계 지역을 다루는 교과서의 경우에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많은 자료, 영어권 내지는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의 교과서나 교재를 만들고 있는 현실. 그다음 우리 방송마저도 여러 나라, 세계 여러 곳에 특파원을 보내지 못하고 일부 한정된 국가에만 특파원을 보내다 보니까 뭐 영어권에서 방송되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편견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던 경험은 없죠. 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때 우리 중동의 건설 붐이 불었을 때 오일머니가 이제 풍족해지면서 중동 국가들이 이제 그 오일머니를 통해서 엄청난 개발 프로젝트를 하죠. 뭐 그 수로를 건설하고 뭐 또 유전을 내서 기름을 채굴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높은 빌딩을 짓는 것, 이럴 때 우리 건설사들 개발업자들이 엄청나게 참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했던, 어찌 보면 우리와 이슬람 관계는 좀 좋은 관계다라고도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는 이슬람은 서구를 통해서 서구의 필터링, 서구가 재현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이슬람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된 근거가 없는 그런 이미지죠. 어쨌든 그 이유는 바로 선진국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대다수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현,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실 그대로가 아닌 어떤 필터링이 된 이미지인데 그 필터링이 된 이미지가 뭐 단순히 무지에 따른 오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의도를 가지고 그 타자, 상대방을 좀 열등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 재현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만들어낸 개발도상국의 재현은 대충 어떤 편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국성과 낭만화. 와, 거기는 원시적 자연을 가지고 있어. 뭐 식인종이 살고 있어. 야만스러워. 라고 하는 뭐 아주 본능적인 그 본질적, 직설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 사실은 발견했단 말은 되게 모순적이라는 거죠. 이미 뭐 우리 그 밀림지대나 세계 어디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이 서구에 있는 눈에 사람으로 생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건 아니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주지로서 역할, 또 생계 기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발견했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용어를 막 쓰고 있는 것들도 어찌 보면 타자화라고 하는 표현, 이제 여러분도 익숙하죠? 오리엔탈리즘에서 쓰고 있는 나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더 열등한 것으로 이제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아니면 뭐 좋게 본다 손 치더라도 낭만적으로 본다는 거죠. 원시적 자연 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원주민이 카누를 이렇게 저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이런 것들을 원시적 자연, 와, 우리 인간이 뭐 가서 한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이미 원주민들이 자기네 생활 기반으로 살고 있었다는 곳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낭만화하거나 이국화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야망과 위협이라고 하는 것,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가난하다, 인구수를 조절해야 된다, 또 전쟁과 테러가 범람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들, 또 질병과 풍토병이 많다라고 하는 보건과 위생에서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야만스럽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재현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긍정적인 톤을 실어낸다손 치더라도 빈곤하고 가난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온전주의 내지는 뭐 감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개발도상국들은 보통 이제 재현이 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편견이 대중화되면서 누구에게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요. 특히나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의 뭐 열대 우림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기회는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서구가 만들어낸 이런 재현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의 실체, 현실적 모습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이 만들어낸 이런 해외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은 우리의 선망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가난한 동정의 대상으로 좀 실제보다도 더 낮게 폄하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 밀접히 이제 밀접히 관련된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이제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여행을 좀 많이 가는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해외 원조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대상 국가이기도 하고 또 결혼 이주자, 이주 노동자들이 또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근접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의 정말 가장 우선적인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한 올바른 재현보다는 현실적 이해를 도모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우위와 열의의 이분법적 오리엔탈리즘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특히나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선결 과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발짝씩 개발도상국을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직한 게 개발도상국 스스로도 상호가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간에 비동맹 운동이 있었고요.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유엔의 G7이 77이라고 하는 유엔의 개발도상국 국가 77개 국가가 만든 연합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운동들, 결속들은 우리 언론에서 그다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죠.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언론이 너무 서구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개발도상국 간에도 서로 관세 동맹을 맺어서 자유무역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좀 발전하지 못해서 그 성과가 크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차별적으로 선진국 주도의 어떤 미디어 생산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발도상국들은 사실 자본주의 방식이 아직 그 당시 확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서구적 관점에서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도덕성과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생활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굳은 일이 생기면 이웃들이 서로 도와주기 이런 것들은 뭐 어찌 보면 우리 서구에서 찾을 수 없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임에도 그런 것들도 이상하게 근대적인 서구식 방식에 비해서 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아쉬운 면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적 가치 우분투라고 하는 또 아프리카의 어떤 서로 도와주기, 협력의 사회적 전통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경우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네요. 아프리카 하면 뭐 오지라는 것, 식민지의 대상이었다는 것, 흑인들의 살고 있는 곳,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를 텐데요. 일단 뭐 아프리카는 우리 지구상에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는 가장 낙후된 지역,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 그래서 세계에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미지의 땅,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상상하고 싶은 대로 그려낸 유럽에 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뭐 이집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들이 이집트인가요? 식민화가 되지 않았던 곳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대다수의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의 식민화가 되었던 그 지역이고요. 한때 1914년 소설 타잔이 영화로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타잔을 봤던 세대는 아닐 듯 한데 저는 이제 어릴 적 타잔을 보면서 성장한 세대이긴 한데요. 그 타잔이 백인 주인공이 이제 동물과 밀림의 뭐라 그러죠? 관리자, 다스리는 자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밧줄을 타고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백인이 우상화되었던 어찌 보면 요즘의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도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비난을 받을 소지도 된 듯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실제 촬영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멕시코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
같은 TV 방송들, 영국 BBC 방송이 만드는 필름들이 대다수인 것 같긴 하던데요.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우리가 서구식 안목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접하게 되면서 동물의 왕국이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람보다도 그것에 서식하는 동물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검은색은 꼭 미개한 관습, 내전을 겪고 있는 곳,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4D의 땅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죽음, death, disease, 질병, disaster, 재난, 그 다음에 despair, 낙담, 뭐래요? 뭐라죠? 낙담이라고 하나요? 디스페어, 절망의 땅,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는 게 아프리카의 재현된 이미지다. 그래서 검은 피부빛은 어둠, 무지와 야만, 문명의 부재,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흑백 갈등이 다시 또 불거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그 갈등 양상에서 검은색은 좀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지역들은 유럽의 식민지가 되었다.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지역은 식민화가 되었고요. 유로피안들이 이제 서로 땅 나눠 가지기라고 하는 그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나눠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국경선들이 그냥 탁상 위에서 지도를 놓고 자로 줄을 그으면서 일자의 그 국경선들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유럽들의 그 식민 경쟁에서 생겨난 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식민지 시대 흑인들의 열등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자기네들의 식민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개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정리한 것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능이 낮다,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 대륙을 좀 뭐라고 하죠? 선교의 대상지로 삼는 것, 좀 종교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논리를 이제 동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빈곤 위기는 어찌 보면 빈곤 문제는 식민지의 착취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국가라는 것도 사실은 유럽에서도 국가라는 것이 등장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걔네들도 그 가문들이 이제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국가를 아프리카에다가 이식을 시켜 놓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는 종족 기반의 공동체였었는데 국가 단위로 국경선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독립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기를 겪게 되는 것. 어찌 보면 그 책무도 유럽 국가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를린 회의에서 영토 분할을 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공동체 경제는 경계는 이제 국가 경계로 대치가 되면서 그 내부적으로 여러 집단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프리카가 지금 현재 47개 국가가 있나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그렇죠. 아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을 나가는데 너 아시아인이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 한국인이네? 너 일본인이네? 라고 하면 어찌 보면 좀 타당한데, 너 아시아인이네? 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아프리카를 전체 47개 국가를 하나로 아프리카인으로 호칭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된 그런 재현적 이미지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은 예전부터 지리 기후 결정론적으로 아프리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도 근방이 있다 보니까 햇살이 많아서 검은 피부가 되었고, 또 덥다 보니까 게을러졌고 등등의 이런 기후 결정론적 사고로 아프리카를 마음대로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기술을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제 아프리카는 그런 정형화된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착화가 되게 됐다는 거죠. 성경마저도 아프리카는 낙후된 곳으로 기술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백인이었던 함이 죄를 짓고 흑인이 되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기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아프리카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선교, 포교의 대상지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흑인은 아프리카인이고 아프리카인은 노예라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이제 설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화시켰음에도 죄책감보다는 포교, 선교의 대상지로 여겼던, 자기네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이런 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 노예가 연결이 되는데, 그 노예로
생포를 했던 것은 아랍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보고 유럽인들이 보고 유럽인들도 그다지 큰 죄책감 없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취급을 하게 되면서 한때 상당히 많은 노예들이 이제 유럽 내지는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해 이제 배에 실려서 가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것도 우리 역사적으로 정말 후회해야 되는 좀 그 기억들이겠죠. 식민제국은 통치의 편리함을 위해서 인종 차별적 구분을 또 사용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논리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르완다에 있었던 뭐라고 하죠? 그 갈등 아주 되게 널리 알려진 건데 르완다를 통치했던 벨기에인은 유럽인과 외모가 비슷한 투치족을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어찌 보면 관리자로 이용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단일민족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식민 통치자들은 자기네들이 통치에 전면에 나서는 거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두려움, 공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 다른 어떤 특정 계층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은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어찌 보면 뭐라고 하죠? 관리자를 고용하는 방식인데 르완다를 통치했던 벨기에인들이 좀 약간 다른 종족인 투치족을 동원해서 통치 인력으로 관리자 계층으로 이용하죠. 예를 들면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영국인들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 관리자 계층으로 인도 남부에서 타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통치를 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일본 통치기에 인근에 다른 인종 집단이 없어서 그냥 같은 동족 중에 일부 친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서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이제 고용했던 것도 같은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찌 보면 이제 통치 전략의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치족이 소수 민족인데 이 투치족을 자신들의 이제 관리자로 고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후투족들을 통치하게 되죠. 후투족은 이제 다수 종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독립이 되었을 때는 이제 후투족들이 투치족들을 에게 복수전을 펼치면서 심각한 내전으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제 투치족을 후투족의 관리자로 쓸 때 나름의 이제 그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인종주의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현대적 교육을 받지 않은 후투족들에게 이 사람들은 코가 높고 눈의 간격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신체적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우월한 민족 집단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또 그런 과학적인 지식에 좀 이렇게 지배를 받았던 그런 이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상상을 통해서나마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코의 길이와 각도 등등을 통해서 후투족보다는 투치족이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논리를 동원을 해서 투치족을 이제 통치 계층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책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투치족이 키가 좀 크고 얼굴 이미지가 이제 그렇게 그려낸 그림이겠지만 약간 서구적 얼굴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후투족이 있고 또 약간 키가 작은 투아족도 있었는데 요런 사람들의 코 길이 이런 거를 나름의 이제 논리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우리가 펼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치족을 이제 후투족의 관리자로 활용하기 위한 논리로 과학적 인종주의를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유규제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럽은 흑인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고 자각하기를 원했고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이를 주입시켰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푸코의 자율규제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백인보다 열등하다 내지는 투치족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념적으로 숙지를 시키면서 이제 스스로 복종하게끔 하는 그런 자율규제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피해자들이 극복해야 될 가장 먼저 자각해야 될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피부색은 과학적으로 봤더니 정말 객관적 과학적으로 봤더니 체내 멜라닌 색소로 환경,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또 반대로 흡수하는 를 위해서는 흰색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한 진화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율규제적으로 열등하다라는 이미지로 흑색에다 부과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자율규제적인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바로 흑인들이 bleach your dark skin이라고 해서 이제 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백인들이 원하는 그
그 스스로 자학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세기가 되어서도 지속되는 차별은 피부색과 폭력성을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 피부색과 소득 수준, 수명 이런 것들은 사실 결과적인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인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통치 전략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지능은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어떨 것 같아요? 지능은 유전적일까 환경적일까? 환경적이라고 봐야겠죠. 열악한 환경이어서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은 거지 그것이 유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회적 경제적 수준 또한 그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인 것임에 그것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흑인이기에 뭐 너무 그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하는 그런 관념적 교육 내지는 자율 규제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그 큰 과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재현이 아닌 현실적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을 그대로 보기는 참 쉽지 않지만 이제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프리카는 지질적으로 가장 오래된 대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인류가 출현한 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기원지는 바로 이 빅토리아 호수 인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상당히 뭐라고 하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뭐 또 우리 또 최근에 또 즐겨 마시는 커피의 원산지이기도 하죠. 출발점이기도 했던 그런 아프리카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문명의 기원지였었다. 그런데 이후 유러피안들이 식민화를 거치면서 이제 아프리카 이런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야지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좋은 그런 거니까 통치 전략으로 열등한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태동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제 뻗쳐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프리카는 사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칭송해야 될 국가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반대 이미지가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거. 대륙의 크기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요. 우리가 이런 지도를 많이 보죠. 일반적으로 벽에 걸려 있는 지도를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도법으로상으로는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합니다. 메르카토르가 만든 도법인데 이 지도는 이런 이제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통을 써야 되죠. 근데 입체인 지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도법들이 있는데 메르카토르 도법이 많이 쓰이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서구지향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다기보다도 중위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구가 만들어낸 이 메르카토르 도법을 받아들이는데 그다지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적도에서 중위도 지방은 그다지 왜곡 없이 입체가 평면으로 표현되는데 이 지도의 맹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극지방은 대개 확대되어서 나타나고 적도 지방은 축소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아프리카 대륙은 실제 크기보다 엄청나게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작게 축소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소한 아프리카로 표현되는 거죠. 지금 실제 메르카토르 도법의 아프리카가 이 정도라면 뭐 북미 대륙과 비슷한 크기인데 실제 아프리카 대륙은 실제 보면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입체 그 자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대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이제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는 어마어마해서 미국, 인도, 유럽, 중국, 아르헨티나를 담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륙의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되게 축소돼서 나타나서 아프리카는 되게 열악하다, 왜소하다 뭐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중위도 지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메르카토르 도법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면서 아프리카는 실제보다도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디스페어, 낙담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문자가 없는 사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문자 기록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전통사에서는 어디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슬로 기록하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선배가 후배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그런 사회. 우리도 예전 과거사를 들어가 보면 구전된 기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대다수의 전통사회에서는 사실은 구슬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습하고 온도가 높은 적도 근처의 지방에서는 어떤 기록 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습하고 온도가 높으니까 일찍이 이제 부패한다고 할까요? 이제 바스러지고 부패하고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이 구술적 소통 수단이었다. 그래서 말하는 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구의 안목으로 보면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록 문자가 없는 사회도 아니죠. 문자가 없는 낙후된 미개한 사회 이런 식의 이제 수식어들이 붙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 구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리오라고 부르는 마을의 연장자가 어린이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그 구술로서 교육을 시키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서구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폄하된 실제보다는 낮게 평가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문화 기록보다는 구술 전단을 선호했었다. 왜냐하면 그 전통 그 공동체 단위의 조그만 사회 조직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으로 남기고 할 필요성이 좀 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언어의 발달이 좀 뒤떨어질 수는 있었지만은 구술로서 소통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기후 온도에서는 종이와 나무판은 쉽게 썩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아프리카가 그러면 그런 문자가 없었느냐면 그렇진 않다. 일부 에티오피아 고원이나 사헬 지방에서는 좀 건조한 지역에서는 도형과 기호를 이용하는 상형 문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한 삶의 방식이었음에도 한계의 잣대를 적용해서 평가를 내려면서 아프리카는 열악했다. 미개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왕조가 아닌 친족 체계를 통한 정치 체계가 보편적이었다. 아무래도 큰 대륙이고 또 자연 환경이 사막지대와 밀림지대다 보니까 소규모 지역 단위의 공동체 단위의 생활이 기본적인 이제 뭐라고 하죠? 조직이었기 때문에 언어 기록의 소중함, 상대적 중요도도 상당히 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1930년대부터 흑인의 정체성 운동도 일고 있었다는 거죠. 네그리튀드 회복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그 아프리카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흑인의 정체성 찾기 운동이 30년대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운동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을 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아프리카가 너무 왜곡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99년에 아프리카사 개론이라고 아프리카 지식인들의 참여로 아프리카사의 기록을 방대한 기록을 이제 재구성해서 책자로 발간하던 작업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아프리카도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 원래 자연 순종적 농업,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편입이 되면서 상업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서 더더욱 그 상황은 좀 악화되었다는 거죠. 특히나 식민 기간 동안에 플랜테이션, 대규모 농장을 건설해서 유러피안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 코코아, 커피와 같은 것을 재배하게 하면서 그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기네들의 자급자족 작물의 재배 면적은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빈곤층은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오래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천연 자원은 상당히 풍족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희토류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런 광물 자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제적 재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좀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잠재력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네덜란드병이라는 걸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더치 디지즈라고 하는데 자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또 조심해야 될 면모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때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50년대, 59년이네요. 네덜란드령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소득이 늘어나게 될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데 사실은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모든 물가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랬더니 네덜란드에서 생산한 다른 물건들이 가격들이 너무너무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석유가 발견돼서는 좋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봤더니 석유 이외에는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물건들은 국제 무역 내지는 국제 교역에서 그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원 자체가 경제적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반대로 그런 교훈 때문인지 모르지만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북해 유전을 거의 그 수익금들을 국부 펀드로 만들어서 이제 그 국가 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지혜로운 관리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또 많은 나라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이 독점 채굴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값싼 가격에 그냥 가공하지 못하고 수출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의 저개발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책임일까? 크게 보면 유럽의 책임일까? 뭐 일단은 뭐 가장 그 큰 흔적을 남긴 500년간의 착취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15세기 유럽인들이 흑인 노예와 교환을 요구하면서 이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로 이제 손을 내밀었고요. 손을 내밀었다고 하니까 착취의 손을 내밀은 거죠. 그러면서 아프리카 쟁탈전이 벌어졌고 거의 대다수의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식민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 나미비아는 1990년에 이르러야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럽 국가들이 거의 약탈, 착취 내지는 거의 값싼 가격에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아프리카 국가를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늦게까지 식민 상태로 있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언급했었지만 이상한 국경선, 원래 아프리카는 공동체 사회 단위로 사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던 곳이었는데 유러피안들이 근대 국가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독립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 종족 집단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 물론 이제 아프리카인들의 책임도 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유러피안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내로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것이 원래 아프리카의 전통 부족들의 경계 지역인데 그 위에 점선으로 이어진 유러피안들이 그어놓은 국경선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흥미롭게도 몇 곳에 나타나는 이 직선의 국경선들은 바로 유러피안들이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서로 땅을 나누던 식민지를 분할할 때 자대고 정말 지도 위에 그었던 그런 탁상 행정의 결과물로 나타난 그런 국경선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 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약자들, 좀 빈곤 국가를 지원해 줄 때 너무 시혜적, 온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죽은 원조란 얘기가 한때 또 굉장히 아프리카의 발전을 두고 자주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유러피안들이 아마 식민화했던 책무감 때문에 아니면 정말 불쌍하다는 온정적 자세로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를 해줬는데 그 원조가 정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원조라기보다는 그냥 시혜적인 온정적 원조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좀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원조가 아프리카 발전에 바람직하게 쓰이기보다는 그냥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제 주어짐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종족 집단 간의 갈등에 어찌 보면 그 무기 구입 비용으로 내지는 부패한 정권이 자기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되려 그 원조가 아프리카 발전에 쓰이기보다는 더러 안 좋은 쪽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 원조가 너무 많이 이제 많은 국가들부터 원조를 받다 보니까 원조 중독증에 걸리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원조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일단은 뭘까요? 우리 사고의 전환,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는 것,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나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원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